네, 안녕하세요. 국제상무론 중간고사 이후 9주차 1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에 나갔던 것처럼 원래 이제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수업이 사정이 생겨서 이 사전 제작 강의로 대체되게 되었습니다. 자, 중간고사 범위 뒷부분부터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어, 그 신용장의 종류까지는 우리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이제 이 각 신용장의 프로세스 상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의 발행 의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매수인이 자신의 거래 은행에 대해서 신용장의 발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신용장의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계약상의 신용장에 의한 대금 결제를 약정한 경우에 매수인은 거래 왜곡한 은행과의 약정에 따라서 수입 대금의 결제를 위한 신용장 발행을 발행은행에 의뢰하고 발행은행은 이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하는 것을 합니다. 보통 그 어느 정도 거래 관계가 있는 은행이어야만 이 정도의 어떤 지급 합약이나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그 수입자이자 발행 의뢰인의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하게 되고, 그리고 아무리 주거래 은행이라 할지라도 이 발행 은행이 쉽게 어떤 그 어떤 이 신용장 발행 이런 것들을 바로 쉽게 해주는 것은 아니고, 보통 이제 수수료를 이제 받고 해주겠죠. 그래서 이 매매 계약에 따른 대금 결제를 하기 위해서 신용장을 사용을 한다라고 치면, 그 신용장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매매 계약의 내용이 어느 정도는 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신용장 발행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용장이 발행이 되면 결국에는 이제 신용장의 조건을 갖추어서 신용장에 그 일치하는 서류에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은 수출자이자 수익자이기 때문에 발행은행이 신용장의 그 신용장상의 수익자, 매매계약상의 수출자, 매도인에게 신용장의 통지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신용장의 통지라고 하는 것은 신용장 발행은행이 의해서 발행된 신용장을 수익자인 해외에 있는 매도인이자 수출자에게 신용장 발행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통지할 수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통지할 수도 있죠. 그 우편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직접 통지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그 은행과 은행 사이에서 이루어져 있는 전산망을 이용해서, 이 스위프트 망을 이용을 해서 통지 은행을 통해서 발행은행이 수익자에게 신용장 발행 사실을 통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위프트 망이라고 하는 것이 은행과 은행 사이에서 서로 어떤 전산 정보를 주고받고 송금을 하고 이런 것들을 주고받고자 할 때 사용하기 위한 일단 연결망이고, 당연히 외부에서 접속은 잘 할 수가 없죠. 폐쇄망이고, 웬만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시중은행들 혹은 해외 은행들이 이러한 스위프트 망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신용장 발행 사실이라든지 신용장 조건이라든지 신용장의 전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용장 발행은행이 신용장 통지은행에게 통지할 수 있고, 신용장 통지은행은 주로 수익자이자 수출자인 매도인의 어떤 그 주거래은행이 보통 통지은행이 됩니다. 뭐 꼭 그 신용장상의 수익자의 거래은행에게만 통지은행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통지은행이나 아니면 매입은행이나 지급은행이나 이런 은행들을 합쳐서 지정은행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신용장을 이용하는 거래에 있어서 신용장 발행은행과 신용장 확인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어떻게 수권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의무를 가지는 것일 뿐, 이것에 뭐 신용장 거래와 관련돼서 대금 결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든지 대금 결제에 대해서 확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지정은행인 통지은행의 경우에도 어떤 서류나 어떤 신용장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었을 때 그 내용의 어떤 뭐 진위성이나 외관상이나 이런 부분들만 파악하지, 그 실질적인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정확하게 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뭐 이 통지라는 과정을 통해서 수익자가 신용장 개설 사실을 확인을 하고 신용장에 일치하는 조건의 서류를 제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진행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도 확인은행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장 발행은행 이외의 제3의 은행이 신용장 발행은행과는 독립적으로 어음의 지급이라든지 인수라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확인은행은 보통 수익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거래은행, 그러니까 그 발행은행과의 어떤 예치한 거래를 하는 은행이 될 것이고, 이 확인은행이 추가적인 별개의 독립지급과 관련된 약속을 함으로 인해서 수익자는 하나의 안전장치가 아니라 확인은행이라는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신용장 확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왜 잘 사용되지 않고 있느냐라고 쳤을 때, 신용장 발행 의뢰와 같은 경우에 신용장의 발행 의뢰인이 신용장 발행 은행에게 자신의 주거래 은행이라 할지라도 신용장 발행을 의뢰하게 되면 보통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 한 번이면 족할 일을 신용장 확인은행을 따로 둠으로 인해서 뭐 수수료가 2번이나 나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웬만하면 신용장 발행은행이 정말 믿업지 않는, 그러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신용장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은행을 둔다거나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효용성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장의 조건 변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이라 하는 것은 매매 계약에 따른 그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해야 되는 물품을 그 물품과 관련된 권리증권이라든지 그 물품과 관련된 상업송장이라든지 원산지 증명서라든지 그리고 대금 결제를 위한 한어음이라든지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송장들, 뭐 인보이스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 신용장에서 제시하라고 시키는 서류, 이런 것들을 만약에 내용을 바꾸려고 한다면 어느 누가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신용장의 조건 변경 혹은 신용장을 취소하는 이런 행위들은 신용장이 발행된 이후에는 당연히 이 신용장의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합의를 기초로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어떤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신용장 발행은행과 신용장상 수익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신용장 발행 의뢰인 매매계약상의 수입자이자 매수인은 취소나 조건 변경을 하기 위한 신용장상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국제물품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어떻게 보면 대금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용장을 개설해서 신용장은 조건으로 대금 결제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을 해야 하는 그 본질적인 의무가 신용장 발행 은행에 의해서 신용장 발행 은행이 신용장상의 수익자에게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에 대한 지급 확약으로서 변경되는, 그러니까 발행은행이 발행 의뢰인의 어떤 자격이나 그런 부분들을 대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용장상의 조건 변경이나 취소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당사자의 발행 의뢰인은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용장상의 발행은행과 수익자가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점은 만약에 확인은행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추가적인 신용장의 조건에 대한 그 지급 확약을 한 번 더 한 거죠, 확인은행이. 그러면 확인은행이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장 확인은행이 있는 신용장 거래도 있을 수 있고 없는 신용장 거래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신용장 확인은행이 없다면 신용장의 조건 변경은 신용장 발행은행과 신용장 수익자 사이에서의 합의에 의해서 조건 변경이나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확인은행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3명, 그러니까 발행은행, 수익자, 신용장 확인은행 세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신용장 조건을 취소하거나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용장이 취소 불능 신용장이다. 이 경우에는 전원의 어떤 그 동의가 없다면 취소도 조건 변경도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이 그러면 취소 가능 신용장은 어떤 것이고 취소 불능 신용장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취소 가능 신용장은 신용장 발행은행이 나중에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는 게 취소 가능 신용장이고, 취소 불능 신용장은 기본적으로 신용장 발행은행이 자기 마음대로 취소할 수가 없는 신용장을 의미해요. 그리고 취소 불능 신용장이라 할지라도 신용장 발행은행과 수익자 혹은 있는 경우에 확인은행 이 세 사람이 합의를 하면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소 가능 신용장이 있고 취소 불능 신용장이 있다. 취소 불능 신용장을 바꾸려면 취소 조건 변경 당사자 3명, 있는 경우에 3명이고 없다면 2명, 발행은행과 수익자 이 둘의 합의에 의해서만 취소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UCP 600에서는 신용장을 정의를 내릴 때 취소 불능 신용장만 신용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분할 양도된 신용장의 경우에는 어느 한 이수익자가 조건 변경, 승낙 또는 거절한다라도 이는 다른 제2수익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신용장 양도를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신용장 양도. 그래서 신용장 양도란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신용장의 양도란 양도 가능 신용장의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최초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서 지정된 양도은행을 통해서 제2수익자에게 양도해서 제2수익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전 행위를 신용장 양도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국 신용장과 같이 국내에 직접적인 수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물품을 제조하거나 물품을 공급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이 신용장상의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권리를 양도를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용장의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양도 가능 신용장이 발행이 돼야 됩니다. 양도 가능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장상에 양도 가능이라는 명시적인 표기를 두어서 첫 번째 오리지널 수익자가 양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용장을 말하고, UCP 600에서는 양도 가능 신용장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양도 가능 트랜스퍼러블이라고 특별히 명기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양도 가능 신용장의 경우에는 제1수익자의 요청에 의해서 이 신용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수익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봤던 신용장의 양도의 어떤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신용장의 발행 의뢰인이 신용장 발행은행에게 발행 의뢰를 하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통지를 갈 것이고, 매도인이자 제1수익자에게 신용장이 개설이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역업자이지 물품을 제조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혹은 물품을 제조하는 업자라 할지라도 이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부품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국내에서 부품을 공급하는 업자들이 따로 있다라고 치면 이 사람은 대금을 결제를 해줘야 될 거예요. 물품을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신용장을 이용을 해서 매수인인 바이어에게 발행은행을 통해서 대금을 받은 이후에 이 사람들한테 대금을 넘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양도 가능 신용장으로 개설된 신용장을 베이스로 신용장을 이 사람들에게 신용장의 일부의 어떤 그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제2 수익자에게 이렇게 넘겨서 그들로 하여금 신용장 은행으로부터 신용장 개설은행이나 뭐 이런 아니면 양도은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대금을 결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해지려면 이런 걸 다 어레인지 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신용장 양도은행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양도은행의 제1 수익자가 그러니까 여기가 수익자가 첫 번째 수익자죠. 이 매매계약 관련된 그래서 매매계약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저 매도인을 제1 수익자라고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트랜스퍼러블 해서 넘겨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2 수익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장을 넘기려고 한다. 신용장을 양도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양도은행을 통해서 양도 요청을 하게 되고 신용장 통지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뭐 여기서 2명의 제2 수익자를 설정을 해 놓았는데 뭐 복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물품을 공급하거나 하고 아니면 물품 공급 이후에 서류를 제시를 해서 은행을 통해서 대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신용장상의 양도가 되겠습니다. 자, 신용장의 양도 한번 그 디테일한 내용들 좀 더 살펴보면 자, 여기 제1 수익자가 있고 제2 수익자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신용장 양도은행에 양도 가능 신용장에 양도 요청을 하겠죠. 그리고 그 양도은행을 통해서 제2 수익자에게 신용장에 통지가 가해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 물품을 수배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거나 할 텐데 제2 수익자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제3 수익자로 양도를 한 거를 다시 양도하는 그런 경우는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있고요. 다만 제2 수익자가 넘겨받은 것을 다시 제1 수익자로 재양도하거나 양도 반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2명 이상 이게 제가 그림을 2개만 그려놨기 때문에 뭐 둘까지만 된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2명 이상의 제2 수익자로 신용장 내용을 쪼개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용장상에서는 뭐 US 달러로 뭐 1만 불이었는데 1만 불을 뭐 2천, 3천, 5천 뭐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나눠서 수익자들에게 제2 수익자에게 수익자 그 신용장 양도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신용장 양도를 할 때 조건이 중요해요. 조건. 기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여기 있는 해외에서 넘어온 신용장을 원신용장이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양도된 신용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양도된 신용장의 그 양도의 원칙은 원신용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글자 내용이 바뀐다든지 물품이 바뀐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금액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유효기일이라든지 아니면 서류 제시기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액 및 단축이 가능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감추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급을 받을 때 물품의 대금이 개당 100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렇게 신용장을 양도할 때 여기다가 신용장 양도 조건에다가 대금 지급을 약속을 하면서 거기도 100으로 써놓으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이 매도인이자 제1 수익자를 뜻하는 것인데 이 제1 수익자는 매수인으로부터 100을 받아서 양도를 통해서 100을 넘겨주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 손에 내 주머니에는 0만 남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이 대금을 줄여버립니다. 양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100을 받아왔어요.
근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양도를 할 때는 대금을 100이라고 하지 않고 뭐 95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100과 95 사이에 5는 누구 몫이 되느냐? 제1 수익자의 몫이 되는 구조죠. 그런 식으로 신용장의 양도를 할 때 원칙적으로는 원신용장과 양도신용장의 내용이 동일해야 되나, 이 대금과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줄이거나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보험과 관련해서도 부보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신용장과 관련해서 물품을 그러니까 물품 선적을 하고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해서 대금 지급을 받기로 했을 때 보험을 든다라고 치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험에서 여러분들이 인커텀스에서 봤을 때 보험이 뭐 CIF의 110% 뭐 이런 걸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보험을 든다라고 했을 때 이 물건을 양도를 한다라고 치면 110%를 그냥 할 수가 없죠. 그냥 할 수가 없는 게 여기 원신용장상의 대금 지급을 하기 위한 물품의 가격과 양도신용장상의 이 양도신용장을 돌리기 위한 어떤 목적의 신용장에서 적혀 있는 물품의 대금이 차이가 있어요. 줄였겠죠. 당연히 줄였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대금이 100이라고 칩시다. 원신용장의 대금이 100이면 이거를 110% CIF로 보험을 든다라고 쳤을 때 110%로 하면 110으로 보험을 들게 되죠.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중간에 제1 수익자가 신용장을 양도하고 수익을 먹기 위해서 원신용장의 물품 대금 가격은 100이었는데 이쪽은 95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보험은 110에 여기다 들었는데 실제 물품의 가치는 95가 되면 이게 10% 그러니까 10% 희망 이익보다 더 많은 보험 부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 부보의 비율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발행 의뢰인의 명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한테 갈 때 요 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요 매수인 발행 의뢰인의 이름을 지우고 매도인이자 제1 수익자 이름을 적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중간에 이렇게 물건을 따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제일 중간에서 제일 위험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 그러니까 제2 수익자하고 신용장상의 발행 의뢰인하고 서로 알게 되어서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해버리면 중간에 이 제1 수익자의 경우에 붕 떠버리는 거죠. 수익 모델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걱정을 해서 실제로 이 신용장상의 발행 의뢰인의 이름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보통 요 이름으로 돼 있다가 요 이름으로 바꾸겠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 신용장 양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신용장의 양도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신용장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원래대로라고 하면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돼야 될 강의를 사전 제작으로 진행하게 되어서 매우 안타깝고, 이게 지금 여기 7주차 강의 자료의 진도가 다 나아가서 그렇기도 한 것이지만 어차피 이번 주에 목요일날 또 다른 사전 제작 강의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늘 못한 부분까지 조금 더 많이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이 11월 초에 그 강의 스케줄과 관련해서는 LMS에 공지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해서 여러분들 혼란 겪지 않고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